일단 중공영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게 이제 기득권 담합 구조다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것의 상당수의 내용은 이 제도 자체가 합리적이냐 불합리하냐 뭐 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불합리한데 왜 불합리한 제도가 20년 넘게 유지되냐라고 하는 것을 해명하는 게 좀 더 핵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했고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버스 시스템을 좀 이해하려면 좀 역사적인 맥락들이 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모든 제도가 다 역사적 기원을 갖고 있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한국은 이 버스의 역사적 맥락이 정리가 된 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조합들도 자기네들 조합사를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둘 중에 하나겠죠. 자료가 없어서 아니면 부끄러워서. 근데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 버스 업체들의 변화나 내지는 이 과정들이 사실 야사에 가까운 내용들이 사실 공식적인 역사예요. 이를테면 누가 친척 관계였는데 어떻게 해서 이걸 분할을 받아서 어떻게 했고 어떤 것은 정부의 뭐 서울시로부터 할양을 받았고 뭐 이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역사로 정리되기가 되게 힘들겠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몇 가지 계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현재 운송사업법상 버스 사업은 1943년에 만들어진 그 조선총독부가 만들어 놓은 운송사업자와 관련된 칙령에 의한 겁니다. 이거를 1963년도에 법을 제정하면서 그대로 준용합니다. 그 법을 제정할 때 구칙이 그렇게 나옵니다. 기존까지 했던 것은 이 칙령사항을 다 준용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운수사업법은 사실은 일제시대 때 만들어져 있는 법령을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민영체제이고요. 독점체계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6, 70년대에 이제 도시가 팽창하면서 사실은 노원구나 이런 데 버스가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사업자 입장에서 늘 이유가 없죠. 거기 가난한 사람들 사는 데인데 거기 넣어봤자 손해가 날 것 같거든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형버스라고 하는 걸 도입을 하게 됩니다.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시형버스라고 하는 것을 서울 지역에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당시 뭐 정릉이나 이런데 그 주택단지가 새로 생기는 데 같은 경우는 주택조합에서 거기 이사를 할 때 20만 원, 30만 원 정도의 마을버스 분담금이라고 하는 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자율적으로 버스를 운행했던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였냐면 기존에 전통적으로 시내버스 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 사업자가 있었고 시외 지역에 도시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만들어진 주거지에는 시형 버스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정릉 지역이나 이런 그 주택단지가 들어서게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 조합이 지역조합 형태로 있었던 형태가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기존 시내버스 업자에게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계기가 있는데 하나는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나서 소위 퇴역한 장성들에 대해서 시내버스 노선이 불화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마을 그 버스 회사 1세대들 같은 경우는 군인들이 좀 있습니다. 전임 군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직 문화 같은 경우도 굉장히 군사 문화에 가까운 뭐 아침에 무슨 뭐 그거 뭐지 조회도 이상하게 하고 뭐 이런 문화들이 여전히 버스에 있었던 게 요즘에는 거의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있었던 게 그런 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시형 버스 같은 경우를 이제 그래서 노원에 뭐 아파트 단지 만들어지고 막 이러면서 어느 정도 장사가 되니까 그거를 민간 사업자가 요구해서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 시형 버스가 7, 80년을 거치면서 싹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민영체계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지하철이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이제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가용을 많이 보유하게 되면서 사실은 버스 자체가 사실은 사양 사업이 되죠. 그래서 90년대 중후반부터는 버스 산업이 망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돌았고 사실은 요때 버텼으면 한국의 버스 산업은 다 망하고 새롭게 만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 때를 거치면서 소위 중공영제라고 하는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요 제도는 원래 90년대 말에 서울시에서 공원시장이 있을 때 소위 버스 산업 합리화 방안 해갖고 내부 검토가 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의 내용은 뭐였냐면 인수하는 방식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원시장에서 시장 때 검토했던 내용은 사실은 인수를 하고 그다음에 통제권을 써서 보조 사업으로 묶고 뭐 이런 방식이었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만들어졌던 안을 이명박이 청계천 복원하면서 그 고가를 철거하면서 노선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노선 개편을 민간 사업자와 동의를 하지 않은 거죠. 그때 이제 당근으로 제시한 게 준공영제입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노선 조정을 협력해주면 이윤을 보장해주는 준공영제 형태로 사업성을 보장해주겠다라고 하는 방식의 이제 타협이 일어난 게 요 2004년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때 2004년도에 준공영제가 얼마나 허약했냐면 협약서 한 장으로 지금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협약서가 얼마나 웃긴 협약서냐면 해지 조항이 없습니다. 해지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그 협약을 깨면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이익에 대한 배상금을 물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형태가 됐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현재까지 이르게 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준공영제라고 하는 게 몇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걸림돌이 됩니다. 일단 노동권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서울의 버스의 노동 조건이 개선된 거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보조금으로 처벌된 결과라고 생각해요. 아까 진짜 흘러서 넘칠 때까지 보조금을 주면 그나마 노동 조건이 개선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버스 운전직 노동자들 인건비를 서울시가 직접 지급합니다. 직접 지급해요. 근데 재밌는 게 고용은 개별 회사가 하거든요. 근데 인건비를 서울시가 직접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직접이라는 게 말 그대로 직접입니다.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개별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급을 하고요. 또 퇴직 적립금을 중간에 버스 회사들이 워낙 다른 데를 쓰니까 서울시에서 퇴직 적립금까지 노동자들이 지정한 은행에 직접 지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사업자들이 반발을 해갖고 못했던 일이 있고요. 거기다가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이 노동조건 개선과 관련돼서는 진짜 서울시가 그냥 돈을 퍼주고 있는 셈이에요. 하다못해 점심값 있죠, 이런 거, 중식 비용 이런 것들도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도 서울시가 단가를 올려줘서 보조금을 더 줘서 식사지를 개선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버스 산업 자체는 민영제이지만 여기에 있는 노동 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보조금이 더 가야 되는 이상한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지금 되어 있고요. 특히 이 구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운전기사의 노동 조건하고 그 다음에 정비직 등의 노동 조건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당 운영 단가 방식으로 적립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를테면 운전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실비 지원이라는 항목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버스를 운영하는데 운전기사가 어떻게 배차가 돼서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비용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정비직 노동자는 실비 지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대당 인원이 나오는데 그 인원보다 적게 쓰면 나머지 차액은 기업의 이윤이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만약에 대당 0.15명을 써야 된다 그러면 10명이면 10대면 100대면 15명이잖아요. 근데 15명이 아니라 5명으로 정비를 다 끝낼 수 있어요. 100대를. 그러면 10명분의 정비사 그 표준 운송 원가는 기업의 이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실비가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지금 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살펴보겠지만 그게 문제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 청구를 했는데 실제로 서울시는 그거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실 여기에 이제 이 준공영제의 쟁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의 사익 추구는 굉장히 용이하고 공적 통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노선과 관련돼서는 저는 어느 지역이든 얘기하는데 준공영제가 도입될 때 노선 개편이 크게 한 번 있고요. 준공영제가 도입된 이후로는 노선 개편에 성공한 지역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거는 준공영 모든 지역도 마찬가지고 민영제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노선 개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거의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되게 웃기죠. 도시는 계속 바뀌어 나가는데 실제 전면적인 노선 개편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기가 되게 힘들다니까요. 근데 상대적으로 공공의 그 통제력이 있다라고 하는 준공영제 하에서도요. 노선 개편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2004년도 이후에 노선 개편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노선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는 노선 개편의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노선을 단축하고 일부 노선을 조정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노선 개편과 관련된 요구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를테면
강남권이나 광화문 쪽에 집중되어 있는 경기도 광역버스의 종점을 어떻게 옮길 거냐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기존에 있는 그 중앙 그 노선 자체를 어떻게 변경할 거냐고 너무 장기간 있는 그러니까 그 기간이 긴 것, 차고지가 옮겨진 것, 뭐 충전소가 옮겨져서 노선 변화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잘라서 다시 붙여야 되는 지역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해요. 사람들이 노선 개편이 필요한 시기가 됐어라는 얘기를 하는데 서울시는 못합니다. 이거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권한도 없고 능력이 없어서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공영제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요금 비용과 관련돼서 가장 큰 문제가 준공영제로 하다 보니까 이게 보조금이잖아요. 근데 이 보조금을 받는 대상이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구조다 보니까 이게 행정 내에서는 비용이라고 간주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를테면 교통공사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공기업이냐 민간기업이냐 상관없이 사업자에게 돈을 주는 것을 비용이라고 여기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유인 구조가 있냐면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유인 구조가 발생을 하겠죠. 왜냐하면 이건 비용이니까 비용을 줄이면 더 좋은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공공교통에 대한 투자가 되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공교통에 대한 것들이 한쪽으로는 이용자에 대한 지원 형태로 가 있고, 그렇죠. 요금 보조의 형태로 가 있고, 지역으로 보면은 인프라 투자의 관점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업자 지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재정 지원 방식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중공영제 같은 경우는 그런 오해를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실제로 시민사회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준공영제 비용을 계속 줄이려고 하는 유인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애매모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줄이는 게 그럼 좋은 거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적정 투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준공영제 제도로 가니까 결국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요인이 나오고 비용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요금 인상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런 방식이 됩니다. 이게 이제 계속 정기적으로 이런 압력들이 나올 겁니다. 보조금 규모가 커지면 요금 인상을 해야 돼. 요금 인상을 해서 조금 줄여놓고 다시 보조금이 늘어나면 요금 인상해야 돼. 이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투자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된 건데 지금 한국의 모든 도시는 법을 다 위반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저상버스 100% 도입과 관련된 것들을 못 지키고 있기 때문이고요. 서울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사실 저상버스를 사용하는 것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구입하는 건 사실 사업자의 그 결단이 훨씬 더 앞서는 일입니다. 물론 이제 서울시가 보조금을 바탕으로 해갖고 압력을 넣을 수는 있어요. 저상버스의 비율을 가지고 무슨 평가를 하겠다 뭐 이러면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평가 점수 포기하고도요. 저상버스보다 일반 버스를 사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업자들의 마음입니다.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고장이 많다는 둥 뭐가 있는데 결국엔 제가 봤을 때는 되팔 때 시장성이 저는 일반 버스가 더 있어서라고 생각해요. 한 8년에서 10년 정도 되면 이제 사용 연한이 돼서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상 버스를 파는 것보다 일반 버스를 되파는 가격이 중고가에서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저는 일반 버스 선호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의 관점에서.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있고요. 뭐 전기버스 이런 것들도 가게 되면 다 그렇습니다. 전기버스 도입이 잘 안 되는 이유 사업자가 싫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죠. 사업자가 왜 싫어하냐? 아니 LPG 사업을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데 전기로 바꾸면 LPG 사업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조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것이 핵심인데 준공영제라고 하는 운영 시스템이 이것에 이제 일종의 악의 원흉 같이 있는 거죠. 이걸 다 틀어막고 있는 구조입니다. 2022년에 그 감사 보고서 보면 이제 우리가 요건 되게 많이 이용하잖아요. 뭐 이렇게 그 적립금이 얼마고 뭐 잉여금이 얼마고 많이 이용하는데 사실은 그것 외에 소소하게 지적되는 내용들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표준 운송 원가를 산정하고 운송 비용을 지급 정산하면서 이렇게 차량 보험료, 타이어비, 정비비 항목에서 실제 지출액과 변동 추세를 확인하고도 이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버스 회사의 실제 지출액을 반영하여 산정했을 경우보다 요 기간 동안 340억을 과다하게 지급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준공영제에서 사업체가 실제 사용하는 비용을 정산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늘 얘기를 해요. 우리가 표준운송 원가를 그냥 지급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을 다 보고 업체에서 제공한 것들을 또 뭐 회계법인을 통해서 다 뜯어다 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언제도 안 되냐? 2019년까지니까 준공영제를 하고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도 이걸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못해요. 표준운송 원가대로 실제 지출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죠. 서울시가 이걸 못해요. 서울시는 버스과가 한 팀이거든요. 그런데 주무관 한두 명이 버스 산업, 버스 운영을 관리하는 그러면 그 시단이나 이런 데에는 버스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못해요. 능력이 안 돼서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시단이나 군 단위에서 그 사업자들이 계속 준공영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결국 이 구조를 봤을 때는요, 그냥 엄청나게 사익 추구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못해요. 근데 그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못하는 이유는 뒤에 보고요. 그 다음에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감가상각 방식을 바꿉니다. 근데 이게 이 사업자들도 머리가 되게 좋은 게요. 이게 감가상각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매년 이것을 정률로 나누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 그 사용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떨어지게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초기에는요. 감가상각이 많이 되면 그만큼 많이 보존을 받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 한 3, 4년은 이렇게 쑥 떨어지는 요 가치 감가상각 방법으로 보존을 받습니다. 근데 한 4, 5년이 되면 서울시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정률 감가상각 방식을 바꾸자라고 요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정률이면 그 감가상각이 된 요 시점부터 잡아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다시 원점부터 잡아서 정률로 쳐서 다시 요만큼의 감가상각비를 또 줍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된 그래프와 이렇게 된 그래프의 차익들이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방식입니다. 이거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도 나오죠. 여기 보면 이렇게 정액법 지금 뭐 이렇게 나오지만 이게 모든 지역에서 지금 다 나타나고 있어요. 대구도 나타나고 있고요. 뭐 이렇게 울산, 뭐 최근에 포항시에서도 감사에서 걸린 게 저것 때문에 걸렸습니다. 근데 저걸 시장이 지시했다고 걸렸습니다. 시장이 담당자가 그러면 안 됩니다. 너무 과다 지급이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시장이 그 버스 업체 다 죽으란 얘기냐 하면서 이렇게 정액법으로 줘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이제 트렌드 이거 감가상각비로.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이 착복 방식을 사업자들이 계속 개발해내는 거예요. 준공영제는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인데요. 버스 회사가 근로자의 식대, 피복비 등으로 지출한 연간 248억 원, 학자금과 광고 수입에서 한 52억 원 정도를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게 지금 노무관리, 즉 노동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에 서울시가 지급하는 총 액수입니다. 1년에 한 280억 정도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대, 피복비 뭐 이런 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돈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한국에 이 정도를 주고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노사 상생기금이라고 하는 것에 또 15억을 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잔호련이잖아요. 잔호련 담합구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노동조합뿐만이 아니라 잔호련이라고 하는 지역 노동기관들, 이 직종 노동조합에 지원해주는 돈도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이거보다 더 컸어요. 더 컸습니다. 개별 회사가 전임자에게 주는 돈이나 내지는 거기 활동비까지도 처음엔 보조금으로 줬어요. 처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에 따르면 사업자는 뭘 부담하느냐? 아무것도 부담하지 않죠. 그렇죠? 그냥 사람 고용은 자기네가 해요. 계약도 자기가 하고 뭐 사는 구매는 자기가 해. 근데 그 돈은 다 서울시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입니다. 이게 이 준공영제 이거죠. 근데 이것을 문제 제기를 하면
전문가들이나 서울시나 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게 개선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개선이 불가능하다라고 확증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내용이요. 하루 이틀 지적된 게 아니에요. 2004년도 준공영제 하고 나서 요 비슷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못해도 두세 번은 있었습니다. 서울시 자체 감사까지 따지면 한두 번이 더 있어요. 개선이 안 됩니다. 근데 안 되는 게 아니라 못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준공영제의 제도 자체가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못 고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이런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떤 걸 했냐? 용역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런 문제가 나와요. 준공영제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잖아요. 그럼 서울시는 뭐라고 얘기하냐? 용역을 발주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개선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재밌는 것은 용역 발주를 실패했습니다. 작년에 공고를 냈는데 3번이나 유찰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예 공고를 내지 않고 지금 서울시의 방침이 뭐냐면 내년에 20주년이니까 20주년을 기념 준공영제 전면 개선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면입니다. 근데 이게 웃긴 거죠. 문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은 계속 미뤄서 연구 용역에 들어가요. 재밌는 건 내년에 연구 용역 들어가잖아요. 결과가 언제 나올까요? 예, 지방선거 때 나옵니다. 오세훈 시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연구 결과는 공중으로 날아갈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연구 용역은 시간 벌기에 가깝습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문제 생기면 연구 용역 하겠다. 연구 용역 결과가 안 나왔으니 아직 조치할 내용이 없다로 시간이 끌다가 시장이 바뀌면 다시 또 연구 용역 하겠다. 또 그렇게 해서 하죠. 이거는 박원순 시장 때도 그랬고 그 전에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지금 오세훈 시장도 똑같이 쓰는 방법입니다. 늘 중고인지 문제가 생기면 용역하겠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문제가 거의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의 이유는 뭐냐면 이 정산 체계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은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준공영제 정산 체계가 소위 실제 개별 회사와 서울시가 일종의 그 1대1 관계로 해서 이 회사가 실제 쓴 것에 대한 것들을 다 정산하고 거기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장해 주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 개별 회사가 갖고 있는 비용과 그러니까 쓴 비용과 그다음에 요금 수입이 있잖아요. 요금 수입을 조합에 다 보냅니다. 그럼 조합에서는 소위 그 수익금 공동 관리 기구라고 하는 게 조합 내에 있는데 여기서 그것을 다 더해서 서울시의 통으로 야 우리가 업체 정산을 다 해봤더니 한 뭐 5천억 정도 비네 5천억 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럼 서울시는 어떻게 그것을 검산을 하냐면 이 업체 중에 한두 개를 찍어요. 그래서 이 업체가 낸 회계 서류와 실제 외부 감사 법인이 이 회계 자료를 검증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타당성을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회계 자료를 검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계 자료가 왜곡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회사의 회계 자료는요. 실제로 회사가 실지출한 내용이나 내지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하지만 사실은 이 회사가 만들어 놓은 정산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회계 자료상의 이 회계 항목 간의 정합성을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간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서울시가 보는 것은 이 실지출 내역과 그다음에 회계 장부 간의 사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조합에게 낸 요 회계 자료가 회계 원칙에 따라서 잘 작성됐는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2차 자료에 대한 검증이지 1차 자료에 대한 검증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1차 자료에 대한 검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요 감사원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실지출 경비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계속 감사원에는 잡히는데 서울시 외부 회계감사에는 안 잡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거 안 본다는 겁니다. 통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밖에서 막 준공영제 비용 관련된 논란이 되면 보도가 이렇게 돼요. 서울시가 노력해서 무슨 차량 보험료 부분에서 15억 정도를 절감했고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개별 회사의 보험료 수준이 다 다른데 그거를 통으로 15억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통 방식, 그러니까 이 집합된 요 돈 방식으로 정산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으로 잘라요, 통으로. 개별 업체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전체 65개 업체가 낸 그 전체 비용 대비 줘야 되는 보조금 총액을 가지고 사업자 조합과 소위 그 단협 맺듯이, 아니 단협이 임금이 급상하듯이 아니야.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 어쨌든 그렇게 해서 통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으로 여기서 100억 정도를 자르잖아요. 그럼 100억 잘라진 것에서 업체별로 내부적으로 그 부담을 나누는 것은 조합의 몫이지 서울시가 개입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지금 준공영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투명할 리가 없죠. 없습니다. 당연히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나 내지는 서울시가 주장하고 언론들이 쓸 때에는 이게 외부 뭐 회계법인이 들어가서 정산도 하고 서울시가 이걸 다 들여다보고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다 들여다보는 건 맞아요. 어디까지 들여다보느냐가 문제인 거죠. 실지출 내역을 확인하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요금 수입을 차익해서 그냥 통으로 주는 게 지원금이죠. 그래서 지금 올해 그 예산으로는 4,500억 정도 편성했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4,500억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한 9천억 정도 올해. 그러면 그 9천억이 어떻게 지출되는지 우리가 나중에 볼 수 있느냐? 없습니다. 실제로 정보공개 청구하고 이의 신청하고 행정심판까지 가봤는데 지금 뻔뻔히 다 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민간 그 회사의 영업 비밀 혹은 경영상의 비밀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인데도 그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는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함정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보조금은 민간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조금이 아닙니다. 이게 운수업계 보조금이라고 하는 회계상의 항목이 따로 있어요. 운수업계 보조금이라고 하는 항목이 따로 있고요. 그 운수업계 보조금은요, 보조사업 평가 대상도 아니고 정산 대상도 아닙니다. 이게 행안부 보조금 관리 지침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구장 표시에서 운수업계 보조금은 보조금 평가 대상이 아님. 그래서 제가 그걸 질의를 했어요. 행안부에. 이건 왜 빠졌나요? 그랬더니 관례적으로 해왔다. 이렇게 답입니다. 이 관례적으로 해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구조가 굉장히 오래된 구조입니다. 되게 오래된 구조입니다. 그 감사원에서는 네. 실지출 내역을 확인해서 비교를 하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건 왜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업자가 개길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의 경우에는 이걸 보조금이라고 걸고, 그러니까 보조금이라고 걸고, 야 너네 실지출 정보 다 갖고 와. 그럼 우리가 검사할게. 이렇게 하면 하는 겁니다. 근데 서울시가 야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데니까 그럼 너네 갖고 와. 그러면 사업자들이 개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와 진짜 이러면은 뭐 노선 조정인이 뭐니 협조 안 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서울시가 그렇게까지 할 일입니까? 그러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안 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안 하는 게 맞죠. 실제로 할 수 있으면 했겠죠. 왜냐면 현장 나가서 검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공무원들이 나가서 회계장부 좀 봅시다. 이거 다 가능해요. 그걸 거의 안 하죠. 네. 여기 7페이지 하향 평준화 문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요게 뭐냐면 요 표준 운송 원가를 줄 때 어떻게 그 표준 운송 원가가 어떻게 측정이 되냐면 이게 실제 사용 내용을 검증한 게 아니에요. 65개의 업체가 있잖아요. 항목별로 이 업체가 얼마큼 썼는지를 쭉 나래비를 세워요. 가장 적게 쓴 데에서부터 가장 많이 쓴 데까지 이렇게 쭉 나래비를 세워요. 거기에 평균값을 딱 표준 운송 원가의 가격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회사는 정말 원가 절감에 애를 써서 타이어비가 낮아요. 근데 주는 돈은 중간의 값에서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굳이 비용을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타이어 사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이 회사가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균치라고 하는 건 뭐냐? 돈을 많이 쓰는 데도 있지만 적게 쓰는 데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적게 쓰는 데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사업체 운영의 개선에 대한 메리트가 좀 떨어집니다. 물론
막 2세대 이런 데로 넘어오면서 이걸 줄이면 우리 돈이 돼라고 해서 그렇게 줄여가는 데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요 표준운송 원가의 속성은 평균값이기 때문에 평균값이기 때문에 잘하는 데에 큰 인센티브가 되지도 않고 못하는 데에 큰 페널티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사업자들도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사업자들도 더 절감하는 데에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냥 중간만 해도 줄 거 다 주는데 누가 그 경영 개선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표준운송 원가는 실측된 적이 없습니다. 실측된 적이 없다는 거는 서울시가 직접 운영한 노선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얼마큼 부과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것들, 요게 이제 가동비라고 하는 개념으로 원래 이게 이제 그 실비 정산 항목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던 건데 이런 것들이 그냥 대당 다 지급이 돼요. 그러면 이제 퇴직급여, 급여,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 다 되고 CNG 차량과 관련된 연료비도 다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타이어비도 킬로미터당 얼마라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운수 사업이라고 하는 게 버스를 굴리는 거잖아요. 자동차를 굴리는 사업이잖아요. 굴리는 것과 관련된 비용은 일단 다 들어가는 겁니다. 다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땅 짓고 헤엄치기죠. 거기에 보유비라고 하는 항목으로 해서 그 표준가 정산 방식으로 주는 것들에 뭐 사무직 인건비, 임원 인건비, 보험료, 감가상각, 유지비, 차고지비, 기타 관리비에 뭐가 들어가냐면 뭐 이렇게 그 뭐 에너지 목표 관리지에 관련된 무슨 전기료 관리 뭐 이런 거 보유 차량에 대한 뭐 이런 것들 있어요. 뭐 지급 임차료, 수선비, 뭐 이런 광고 선전비, 소모품비, 도서 인쇄비, 교육 훈련비 이런 것들도 다 줍니다. 다 줘요. 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뭐냐? 그럼 도대체 사업자는 뭐 하냐는 거죠. 그렇죠? 사업자는 도대체 뭐 하냐는 거예요. 광고 선전비까지. 네. 그러니까 실제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 왜냐하면 여기 보면 지금 대당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당. 그 정비직이 대당 0.1458명이에요. 그럼 100명이면 14명을 고용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을 자를 수 없으니까 15명이 표준운송 원가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명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안 해요. 왜냐면 이거보다 줄이면 그만큼 그 차익이 이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소송을 그 감사원에 감사를 걸었어요. 이게 2013년 일입니다. 한남운수 정비직 문제 때문에 이것을 그 서울시 감사 시민 감사를 청구했는데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봐요. 표준운송 원가는 사용을 지정한 게 아니에요. 이 항목은 여기에 사용해라라고 하는 사용을 지정한 게 아니라 총 원가를 산출하기 위한 계산상의 항목에 불과하다라고 서울시가 얘기하고 있어요. 계산상의 항목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버스 중고용제의 보조금은 경영에 포괄적으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서 버스 회사가 보조금을 항목별 표준 원가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적정 이윤을 넘어서 이윤을 책정하고 배당금을 지급하더라도 용도의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 시민감사 결과입니다. 이게 현재 서울시의 준공영제에 대한 기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준공영제 제도 내에서 저거는 표준운송가에 맞지 않네, 뭐 했네 얘기해봤자 서울시가 귀뚱으로도 안 듣는 게 이거예요, 이거. 여기 민간 사업자고 이거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뭐 이거는 그 전기 버스 고객과 관련된 건데 그렇죠. 어쨌든 안 산다는 겁니다.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살 수 있는데 안 산다는 취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네. 그 감사 청구 관련해서 네. 사용을 지정한 게 아니라 버스 운명에 대한 총 원가라고 했는데 네. 이렇게 판단하는 뭐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줄이든 뭐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협약이죠. 협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중공영제 박사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어떻게 언급이 돼 있냐면 업체별 적자액을 보존하고라고 개념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업체의 적자액을 보존해주고 이쪽에서는 노선과 관련된 등등등등을 대한 권한을 갖는다 이런 식의 정리가 돼 있어요. 포괄적으로 돼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요게 사실 제일 큰 쟁점인데요. 요거 보시면은 그게 또 이해가 돼요. 원래 항목에서 요게 운수업계 보조금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근데 요게 원래는 두 가지만 넣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가 보조금, 하나는 비수익 결손 노선 등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 요 두 가지만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운수업계 보조금에 엉뚱한 걸 막 넣어요. 이게 이제 울산 건데 여기 보면 뭐 표지판, 노선 안내도 정비 이런 것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막 넣잖아요. 뭐 LED 행선지 전광판 설치 뭐 이런 것, 뭐 운수 종사자의 날 행사비 뭐 이런 것들도 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넣어버려요. 그럼 이게 뭐냐면 정산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원래 만들어진 취지는 뭐냐면 이 두 개의 항목은 이거는 쓴 대로 주는 거고, 그렇죠? 기름 쓴 대로 유가 보조금을 주는 거고, 이거는 비수익 결손 노선에 대한 거니까 그냥 적절한 것에 대한 보존만 해주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별도 그 정산이 불필요해라고 본 건데 사실 저렇게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가 그것을 노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사모펀드가 만들어놓은 투자 제안서, 여기 첫 파트너스 뭐 투자 제안서 2021년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기 이제 나오죠. 재밌는 게 뭐냐면 목표 수익률이요. 선순위는 15%, 후순위는 20%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야, 요즘 이런 상품 없어요. 네, 요즘 이런 상품 없습니다. 연 6%의 누적적 배당 권리를 보유합니다. 버스 6%. 그리고 뭐 여기 나와요. 뭐 성과 보수도 있지만 운용 보수가 뭐 이렇게 있고. 근데 재밌는 게 이 퍼센테이지가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편입니다. 훨씬 더 높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확정 배당이거든요. 이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6%를 약속하고 투자금을 당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380여 대의 서울시 최대 사업자. 그래서 전국 최대 중공영제 시내버스 사업자가 되는 게 이들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영권 투자도 있지만 사채 투자 방식으로도 진행이 되는 게 있는 거죠. 통근버스나 이런 것들은 사채 투자 방식으로 가고 이 업체들을 인수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지금 개별 회사들을 다 따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의 회사라면 이거를 통합해서 대규모 회사로 운영을 해도 될 텐데 그거를 개별 회사의 명칭을 그대로 두고 사실은 지주회사 형태로 해서 사모펀드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별 회사를 나중에 매각하기 용이하기 위한 거고요. 그렇잖아요. 기업 합병해놓고 나중에 떼서 또 분리 매각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갖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준공영제하에서는 개별 회사를 떼어서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업체당 이윤을 보장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태여 합쳐서 이윤을 하나로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쪼개서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거기에 임원 인건비니 뭐니를 다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모펀드들이 준공영제 인수하면서 뭐라고 자랑을 하냐면 자기네들이 모 법인이 있기 때문에 개별 회사의 관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줄였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줄일 수 있죠. 임원이 한 10명이었는데 한 5명 혹은 3명으로 줄일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보조금이 줄어드는 거냐? 아니에요. 아까 정비직 인건비 봤죠. 그것처럼 자기네들의 배당으로 할 수 있는 이윤이 높아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모펀드가 얘기하는 경영 합리화는 사실은 보조금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배당금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실제로 이 사업 방식이라고 하는 건 너무 명확한 방식이고 진짜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투자가. 그리고 이 준공영제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말입니다. 없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검색하면은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문서가 다 어디 문서냐면 서울시 문서입니다. 네, 다 서울시 문서입니다. 네, 서울시가 만들어서 내는 거고요. 이 사모펀드에서 얘네들이 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제도의 안정성이라고 자기네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뭐냐? 첫 번째는 서울시가 표준 원가 상정 및 재정 지원해주고 있고, 준공영제 협약은 임의로 협약해지 및 운영 방식 변경이 어렵고, 그 다음에 버스 운송 사업조합은 운송 사업자의 권한이 임의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사업이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게 최근에 인천 같은 경우가 인천 버스 업체 3분의 1이 사모펀드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인천시가 제일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인천 버스 사업자 조합에 다수가 이쪽이 될까봐 제일 걱정을 한대요. 왜냐면 거기는 1사1표 원칙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인천 버스 회사의 50%를 차 파트너스가 먹어요. 그러면 사업자 조합도 이게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1사1표니까. 그렇게 되면 인천시는 죽었습니다. 못 이기거든요, 사업자 조합을. 왜냐면 사업자 조합에서 의결해 갖고 오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서울시가 같은 경우도 지금 인수된 데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순간에는요, 사실은 사업자 조합의 이사장을 이쪽 회사에서 만들어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완전 판도는 바뀌어요. 완전히 판도는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위기가 있고요. 그리고 요 내용이 버스 면허권, 그 노선권의 특허권이다라고 주장하는 판례인데, 사실은 이 판례가 대부분 어떻게 이용이 되냐면, 여기 보면 여기는 안 나왔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인용이 되거든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 그래서 요것만 딱 떼서 그 노선권은 특허권에 준하는 걸로 보호되고 있으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니에요. 이 전체를 읽어보면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설정하는 행위인데 규정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거고, 면허를 위한 기준 역시도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거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노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이긴 한데, 그건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거야 라고 하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나 내지는 이제 이 법률가들이 요것만 떼서 계속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요 대법원 1992년도 판결 요게 그냥 막 이용되는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전체의 판결문을 보지 않고 요것만. 근데 특히나 요 판례는 뭐냐면요, 사업자가 진 판례예요. 사업자가 진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진 판례의 조문을 이용해서 특허권을 주장하는 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요건 이제 공영제 관련된 논의를 할 건데, 요게 그 2002가지의 이제 근거가 있어요. 서울시가 얘기하는 공영제가 돈이 많이 든다라고 했을 때 2013년도 요 딜로이트 요 평가 자료가 있고, 2017년도에 자기네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뭐 얘기로는 뭐 업체 하나를 갖고 실제 인수할 때 비용 뭐 어쩌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거는 폐기됐습니다. 없는 자료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자료이고요. 의회에서도 보고가 된 적이 없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의 숫자를 믿을 수 없고요. 공개된 자료로서 이 딜로이트 자료를 보면 어떤 것이 재밌는 거냐면, 이게 이제 공영제 전환할 때 내용인데요. 보면 최적 배차로에서 3,500억 정도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표준 운송 원가 지급액과 운영 손실 보정액, 요 공영제와 준공영제의 차이로 2,800억 정도의 순이익이 생긴다라고 분석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뭐냐? 차고지 매입 비용이 3,600억, 노선 매입 비용이 7,100억. 요 두 가지가 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견주었을 때 비용이 더 많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서울시의 일관된 주장인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일단 비용 1은 비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차고지 공영제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차고지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차고지가 있어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 공영 차고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공영제로 전환하는데 그 공영 차고지를 다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기존에 있는 공영차 고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짜의 비용이죠. 두 번째로 노선 매입 비용인데 이 7,100억 원이 뭐냐면 서울 시내에 요 당시에 전체 버스 회사를 인수할 때 드는 비용이 7,100억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법상 버스 업체를 강제로 인수할 수 있는 수단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업 면허를 반납하지 않는 한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가상의 숫자입니다. 가상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거는 매년 발생할 수 있는 요 숫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요거는 가상의 숫자고 요거는 확실한 숫자죠. 왜냐하면 실제 최적 배차를 하고 이 최적 배차를 한다는 것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만든 노선을 좀 더 효율적인 노선으로 전환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고용 구조만 안정화되어 있으면 노선 조정은 사실 되게 용이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민영제 하에서는 버스 노동자들이 노선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형태에 가깝기 때문에 노선을 조정하면 구조 조정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노선 조정과 고용 구조만 분리시켜 놓으면 사실 공영제가 더 유연하게 노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차이도 존재하죠. 그러니까 저기 효과 1이 연 2,800억이라는 거죠. 네. 연 1.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밑에 중공용자 하에서 최적 배치 체계가 실행될 수 있을 경우라고 했는데 뭐 노선 전환이 된 적이 없다면서요? 2004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가상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네. 한다면 요거에 대한 것들을 떼어낸다면 중공영제가 그래서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논리를 한 거죠. 근데 요 최적 배차가 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요때 이제 딜로이트의 제안은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공영제를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노선 체계를 바꾸세요라고 하는 건데 그걸 못했죠.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근거로 해서 계속 공영제가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이게 이제 공영제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고요. 여기에 이제 한두 군데가 더 추가가 됐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대당 운영 단가나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 공영제가 훨씬 더 싸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 있어요. 실제로 노동자들 인건비나 내지 이런 부분이 공영제로 전환될 경우에 중공영제 지역보다 훨씬 더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공영제로 전환되면 그것의 기준 자체가 지방 공기업 수준에 맞춰지기 때문에 그렇죠. 공영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방 공기업 수준에 맞춰서 임금 체계가 쫓아가게 되는 거라 실제로 준공영제 지역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넘어서는 데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영제로 전환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게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영제로 전환된 곳 같은 경우는 이런 곳들은요. 대부분 준공영제 지역에서 전환된 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대부분 민영제로 운영되는 곳에서 넘어가게 된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좀 있고요. 요거는 하고 제가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공영제 도입 방안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방법은 요건데 요게 이제 화성시 진행하는 방식인데 공영 노선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자라고 하는 게 저의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업체를 인수하는 방식은 사실 지금 단계에서 단기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공영제에선 누가 업체를 서울시에 내놓겠습니까? 아니면 사모펀드랑 경쟁해갖고 그걸 매입해야 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사모펀드야 차고지도 팔아먹고 뭐도 팔아먹어서 이렇게 수익을 누리겠지만 서울시가 민간 회사를 인수해서 그 원가를 보존한다고 차고지를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존 업체 중에서는 이제 한계 업체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나오는 업체들을 인수할 수는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신규 노선 중심으로 해서 공영제를 가고 그 다음에 요 보조금 구조와 관련돼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조건을 매기고 그 다음에 수익 노선 관련돼서는 아예 민영제 중심으로 떼어주는 방식으로 가자. 그러니까 흑자가 나는 노선까지 보조금 풀에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서울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흑자가 나고 적자가 나서 흑자 적자를 똔똔해 갖고 나머지 적자 차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주는 거니까
흑자를 떼어내게 되면 더 많은 보조금이 갈 겁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노선별로 구분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서울시가 반론을 피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반론이 뭐냐면 서울시가 흑자 노선이 몇 개고 적자 노선이 몇 개인지 과연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게 저의 질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조금이 일시적으로 더 나갈 수는 있는데 적자 노선과 흑자 노선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노선별 지급 방식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더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을 지금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요거를 지금 목포시에서 지금 오랫동안 한 3년 정도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요 내용을 담아서 지금 요 조례 제정 운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요 조례는 제가 만든 거고요. 공영 노선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좀 이렇게 조례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업체나 내지는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초점이 있었는데 아예 그 조례 구성을 바꿔서 공영 노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12개월 이상 적자가 지속된 노선이나 신규로 한 노선이나 아니면 뭐 이런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한 노선에 대해서는 공영 노선으로 지정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노선 평가를 진행하고 이 공영 노선을 운영하기 위한 공영 버스를 운영하도록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요걸 지금 이렇게 운동 중이죠. 이게 최근에 한 2,500명 정도 서명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의회에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게 중공영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중공영제 경우에는 복잡해요. 복잡해서 지난번 요금 때도 그랬지만 언론사들의 사람들을 설명하거나 설득하는 것도 되게 힘들고요. 그냥 몇 단계를 거쳐서 설명을 해줘야 돼서 되게 어렵고 게다가 시민들의 경우에는 저 얘기를 처음에는 이렇게 주의 깊게 듣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그래도 나는 그냥 버스 편하고 안전하면 그냥 그게 좋아요. 뭐 어떤 운영체계든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싸움입니다. 중공영제를 바꾼다, 버스 시스템을 바꾼다 라고 하는 되게 어려운 싸움이어서 그것에 이제 일종의 그 조그마한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타고 넘어가는 게 필요한데 저는 작년부터 제안하는 게 요 노선과 관련된 거 타고 마을버스 공영제 요것을 좀 어떻게든 매개로 해서 좀 타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관련돼서는 전 지금 국면에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은 올해 편성된 9천억 정도의 운수업계 보조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고 늘어진다. 왜냐하면 요금 인상을 올해 했기 때문에 야 요금 인상 너네 뜻대로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보조금 투명성 확보해라 하면서 그 4,500억 보조금 정산 내역 공개해라. 비공개하면 비공개한 것도 복사해갖고 시민들한테 알리고 뭐 또 감사 청구하고 뭐 하면서 계속 이 보조금의 투명성과 관련돼서 붙는 것 이게 현 시점으로서는 가장 대중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